유무기 하이브리드 소재 중에서 그 솔젤 방식 혹시 알아요? 솔젤? 용액이었던 애를 이제 젤처럼 바꾸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방법에 기반해서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고차 구조 제어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소재 중에서도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미세 구조를 제어해서 특성을 바꾸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 두고 왔네. 어쨌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복합 소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벌써 졸린가? 이 시간이 제일 졸린 시간. 근데 오늘은 조금 되게 깊숙하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고분자 화학 이런 거 배웠잖아요. 거기서 뭐 라디칼 중합이나 뭐 양이온, 음이온 중합 이런 거 배우셨죠. 그것도 오늘 살짝 얘기를 할 거고 이제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듯이 기존의 재료들은 이제 유기물, 대표적인 유기물이 플라스틱, 뭐 고무 이런 게 될 거고 무기물은 뭐 유리나 스틸, 뭐 반도체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물질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물질이라도 한 가지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능을 바꿔서 새로운 용도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써보자. 이러한 개념을 위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재료가 나타난 것이겠죠. 근데 전에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하이브리드 재료에 대해서 말했었잖아요. 뭐 첫 번째는 그냥 두 가지 물질을 그냥 섞어서 쓰는 타입이 있었고 완전 화학적으로 분자 단위에서 만들어서 새로운 특성을 구현하는 그런 타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말했던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오늘 나오는데 용어가 이제 달라져요. 오늘은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해가지고 두 개로만 나눠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기할 뭐 클래스 1이랑 클래스 2가 그냥 물질 두 개를 섞었는지 그냥 물리적으로 섞었는지 아니면 화학적으로 얘의 조성을 완전히 바꿨는지 그거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소재는 유기물이랑 무기물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오자. 그 다음에 단점을 보완하자. 이런 측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필름이나 이런 건물 소재 분야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유연성이 있다는 게 있죠. 스트레칭이 될 수 있다는 이 유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용액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용액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에 어디 이제 어플리케이션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기물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뭐 합성이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전에 온도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돈이 많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알다시피 열적 안정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단점이 있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냥 유기물이라고 하면 유기물이랑 무기물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정의. 그러니까 무기물은 탄소가 없는 거를 그냥 무기물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는 하잖아요. 뭐 그라핀 이런 거는 뭐 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CH4 이 분자를 그냥 갖다 놨어요. 그래서 최대 약점은 이제 열적 안정성이 낮다라는 거랑 이제 굴절률이 좀 낮다. 무기물에 비해서 낮다라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이 굴절률 부분은 나중에 뭐 우리가 광섬유나 어떤 필름, 광필름 같은 거 만들 때 굴절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반사를
일으켜야 될 때도 있고 반사를 일으키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살펴볼 거고요. 이게 왜 이렇지? 어쨌든 무기물의 특성은 기계적 강도가 굉장히 높고 굴절률도 높고 이제 유기물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다 장점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유기물에서 문제가 됐던 장점으로 작용했던 애들이 여기서는 단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고온 반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몇 천도까지 필요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무기물을 제조할 때 되게 비싼 진공 장비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백큐um 잡는 이런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이제 물질 소재 제조할 때 그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타이타늄 옥사이드의 구조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융합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그 1차적인 목표가 이런 거죠.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융합을 해서 단점만 보완하자. 이게 첫 번째 원래 하이브리드 소재의 목표였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성을 구현을 하자 해서 완전히 원자랑 분자 단위에서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성을 창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소재를 만드는 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무슨 매트릭스 안에 뭐 이렇게 그 첨가제 같은 거 넣는 그 방식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방식이랑 똑같은 개념이 클래스 1이라는 이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소재 종류를 이렇게 쓰라고 하면 첫 번째 시간에 그거 쓴 걸 쓰지 말고 두 번째 오늘 배우는 클래스 1이랑 클래스 2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혼합을 통해서만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유기물, 무기물이 있으면 그냥 섞어서 쓰는 흙탕물처럼 이렇게 섞은 상태의 그 물질 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물질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무슨 열을 줬다거나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물질이 혼합된 형태의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런 특성들이 나오는 거죠. 유기물의 특성이 나오고 무기물의 특성이 나오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 자체는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물리적 결합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반델발스 결합이랑 수소 결합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력이 세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물이랑 흙이랑 있으면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듯이 얘 두 개도 굉장히 이렇게 분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금을 중류해서 쓰는 것처럼 물이랑 이제 NaCl 분리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각각의 물질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알 수 있듯이 이게 클래스 1이라는 어떤 물질을 만들면 이게 물성이 어떤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측정을 하든 여기서 측정을 하든 어떤 구역에서 측정을 하든 간에 동일한 물성이 나타나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성을 가지는 물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물성이 다 다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클래스 1은 단순하게 섞어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이러한 파트가 다른 파트가 있으면 이 파트들의 각각의 물성들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클래스 1 물질의 한계가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1차적인 하이브리드 소재의 목표를 이룬 것이 클래스 1이라면 클래스 2는 이제 새로운 물성을 갖는 새로운 진짜 신소재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솔젤 반응이라고 해서 그 이제 반응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유무기 하이브리드 물질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이제 특성은 클래스 1이랑 다르게 매우 균일한 이런 물성을 갖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각각의 물질들이
엄청 강한 공유결합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을 갖는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랑 클래스 2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2 방법으로 오늘 만들 물질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유기물 파트가 있고 무기물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고분자 반응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유기알콕시실레인이라고 해서 그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이제 무기물로는 실리콘을 쓰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탄소, 산소 등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솔젤 반응으로 보내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출발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종 출발 물질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물질의 물성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성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합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 물질을 1번, 2번, 3번이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무기 솔젤 반응을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물성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유기 관능길에서 펑셔널 그룹이랑 무기물도 우리가 실리콘도 쓸 수 있고 다른 무기물 원소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걸 다른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이게 그냥 무기물 파트 하나만 바뀌면 완전히 특성이 다른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특성이 나올지는 완벽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매우 쉽게 이제 실리콘을 다른 뭐 그 원소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특성이 나와서 새로운 물성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에서는 유기알콕시실레인이라는 요 물질을 기반을 해서 이제 막 합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다양한 경화 기구라고 해서 다른 중합 반응들을 이렇게 4가지 정도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분자 화학 때 다 배웠죠. 자유 라디칼이랑 뭐 양이온 중합이랑 수소 규소화, 그다음에 사이올 M 반응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중합 방법이 달라짐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특성이 바뀌어요. 똑같은 뭐 물질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작 물질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프로덕트의 구조랑 특성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젤 반응이 있는데 이게 2가지 타입으로 처음에 나뉘어지는데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로 첫 번째 분류가 됩니다. 앞에 말했던 그 경화 기구가 다른 거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고, 물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수랑 비가수 솔젤 반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가수 반응은 다 알죠? 그냥 물로 해서 물질들을 이렇게 분해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가수 반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가수는 물이 아닌 다른 애를 써서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금속, 저 뭐 에런데 금속 알콕사이드랑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망목 구조를 먼저 형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가수 반응이랑 축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반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실라놀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그 실리콘에 OH가 붙어 있는 이 그룹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 전자나 이런 것을 굉장히 트랩하기 좋은 사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로 이 가수 솔젤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약간 전기적인 특성에서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응용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수 솔젤 반응은 2가지로 일단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양성자성이랑 비양자성 축합 반응인데,
이 양성자성 축합 반응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실라놀과 같은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애를 전구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아닌 저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른 비축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뭐 이서나 이스터 또는 알키랄라이드를 포함하는 전구체를 사용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을 할 거는 이게 전구체로 어떤 물질을 사용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그 반응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졸리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인 이 반응 식을 보면 여기서 가수 솔젤 반응에서는 물이 이쪽에 이렇게 되고 얘가 이제 들어가서 조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M은 이제 그 실리콘이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실라놀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들을 트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저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쪽에서는 실라놀 그룹이 없어요. OH 그룹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이제 가수 솔젤 반응이랑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수 솔젤 반응은 하이드롤리시스랑 컨덴세이션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비가수 솔젤 반응은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가수 반응이 아닌 다른 이제 실라놀 물질들을 전구체로 사용하거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두 가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양한 경화 기구에 따른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비가수 솔젤 반응에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보면 비가수 솔젤 반응은 아까 다양한 전구체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라놀 요 물질들. 그러니까 요 R 파트는 대신에 뭐 탄화수소 길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 그룹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 물질들을 이제 솔젤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이런 작은 단위의 이제 분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폴리머리제이션 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가수 또는 뭐 비가수 반응을 해가지고 이 수지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을 여러분들도 아까 분자 구조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옥시전이랑 이런 알킬 체인들이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솔벤트에 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용매에 녹을 수 있어서 용액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용액 상태로 만들면 여러분들 필름으로 다 코팅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스핀 코팅 방법도 있고 우리 뭐 시멘트 꼭 이렇게 칠하듯이 이렇게 하는 걸 바 코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뭐 잉크젯 프린팅 등등을 사용해서 다 필름이나 방막 형성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막 형성을 하고 나서 그 경화시키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냥 칩시다. 치고 지금 두 번째 저런 거예요. 두 번째로 저런 작은 단위의 분자들이 이렇게 막 위에 코팅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얘를 경화하는 게 크로스 링킹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열이랑 그 UV 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랑 UV를 주게 되면 얘네들끼리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되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 이런 막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각각의 이게 팔이 두 개가 있어서 다 연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폴리머리제이션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UV나 열에 의해서 경화를 크로스 링킹을 시키게 되면
이런 되게 안정된 형태의 막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어떤 솔벤트에 뭐 톨루엔에 녹았다고 가정하면 이 경화시키고 난 후에는 톨루엔에 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자량이 굉장히 커진 형태의 물질들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녹아도 얘네들은 인솔루블한 상태로 존재를 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 밑에서 이제 빛이나 열에 의해서 경화돼 가지고 솔젤 나노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든다. 저게 지금 마지막에 저 오른쪽 그림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경화 기구에 따라서 보는데 자유 라디칼 중합은 아시죠? 라디칼이 이제 게시제가 돼가지고 이제 폴리머리제이션을 일으키는 그 중합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메탈 클레이트기 이쪽에 있고 얘네들이 이제 유기 갖는기를 갖는 요 수지가 게시 진행 종결 반응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이제 크로스 링킹이 되게 돼서 이러한 거대한 그 하이브리머 형태의 물질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빛으로 이렇게 경화를 시킬 경우에는 파장대를 한 360 정도의 나노미터 파장대를 써요. 그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빛이 그 뭐지? 볼츠마니케이션인가? 거기서 온도가 몇 천도가 되는 거랑 UV랑 막상막하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아나요? 그래서 UV 정도의 에너지를 열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이게 한 몇 천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되게 360의 자외선 빛이 굉장히 약한 빛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태양빛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몇 천도를 대신해서 UV 파장만 짧게만 비춰둬도 이 리액션이 엄청나게 빨리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열에 비해서는 자외선 조사로 합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이나 뭐 그런 돈적인 면이나 노력적인 면이나 이게 훨씬 좋기 때문에 열 경화보다는 보통은 자외선 경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라디칼 중업 같은 거 할 때 게시제로 사용되는 물질들이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벤조일 뭐 포옥사이드랑 그다음에 포옥사이드 형태 물질들인데 얘들도 굉장히 반응성이 좋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도 이제 게시제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어서 이러한 이제 자유 라디칼 중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온 중합은 라디칼이랑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잘 알지 않나? 한양국 교수님 방아인가? 그죠? 한양국 교수님이 이 뭐 양이온 중합을 잘 아시나? 라디칼 중합 잘 아시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뭐 게시제로 사용되는 물질이 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양이온이냐 뭐 음이온이냐 이거에 따라서 양이온 중합, 음이온 중합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이제 양이온이 이제 게시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자유 라디칼 반응이랑 그 뭐 게시제랑 이런 뭐 펑셔널 그룹만 다른 거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형태는 그 하이브리머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는 게 양이온 게시제가 들어가서 여기 에폭시에 있는 요게 링 오프닝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질들이 이렇게 링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 양이온 중합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소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촉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그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반응이 진행될 때 그냥 열만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촉매가 항상 이렇게 들어가고 촉매가 근데 들어가는 양이 많고 적고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반응을 시킬 때 이제 촉매랑 뭐 열이나 이제 뭐 자외선 소스들이 다
갖춰져야 이 하이브리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할 거는 요거의 차이점을 잘 보셔야 돼요. 자유 라디칼 반응의 펑셔널 그룹이 어떤 거고 얘네들이 링킹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이온 중합에서는 이 에폭시 이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 차이점을 조금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이 굉장히 그 사이오렌 반응이랑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소 규소화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반응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냥 수소랑 규소 사이에서 이렇게 그 링킹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반응인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중결합이 말단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수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팔을 두 개를 뻗으면서 얘와 링킹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그 실리콘 화합물에서는 되게 안정적인 물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반응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큐어링 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백금 촉매도 들어가고 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얘들이 이중결합이랑 수소도 이렇게 연결된 형태로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바이닐기를 무조건 그 올리고 그 실록산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수소 규소화 반응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개 이상을 갖는 이 중간체들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소 규소화 반응에서는 바이닐 올리고 그 실록산 그룹들이 다 바이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2가지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각요가 일어나게 되면 되게 투명하고 열 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이올이랑 바이닐기가 결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여기 바이닐기 있고 여기 사이올 그룹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와 얘가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큐어링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제 사이올이 아까는 거의 탄소나 이런 애들이 연결 그룹이 됐다면 얘네들은 이제 설퍼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형태로 그 반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랑 차이점은 다 게시제 뭐 중합이 되는 물질들이 어떤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느냐 그 차이점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오렌 반응이 특성이 뭐냐면 얘네들이 보통은 라디칼들이 굉장히 리액티비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산소의 영향을 크게는 받지 않는데요. 크게는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서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당연히 그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질소에서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하여튼 앞에 있는 그 다른 중합에 비해서는 공기의 영향을 덜 받는, 산소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반응성이 굉장히 강해요. 반응성이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들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높아야 반응이 잘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물질 간의 분자들 간의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그렇잖아요. 그죠? 충돌 횟수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훨씬 많아져서 그런 건데 이제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워낙 빨라서 우리가 이제 용매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분자들이 그 용매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개수가 훨씬 적잖아요. 바로 이렇게 물질들끼리만 있을 때에 비해서는. 근데 반응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매 안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해도 그 파이널 프로덕트까지 나오는데 크게 중간에 손실이 많이 없습니다. 그게 이 사이오렌 반응의 장점 중에 한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매가 다른 반응에 비해서는 조금 덜 쓸 수 있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은 조금 다른 반응에 비해서는 좀 제약이 적죠. 그래서 그러면 이 만들어진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걸 만들어야 좋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뭐 만들면 다 좋은 거냐,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목적에 맞는 응용 분야에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실록산을 계속 썼었잖아요, N 부분에. 근데 다른 금속 알콕사이드를 저기다 다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타이타늄, 질르코늄 등등 저렇게 다 넣어서 새로운 이제 특성을 갖는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이렇게 들면 실리콘 대신에 그 질르코늄이랑 실리콘을 동시에 포함된 형태의 물질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물질 안에 실리콘이랑 질르코늄이랑 같이 들어가 있고 이 비율 조성만도 바꿔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열적 특성이 좋아지고 질르코늄을 넣으면 기계적 특성이 좋아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할 때 기계적 특성이 조금 더 선호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기계적 특성이 조금 좋은 물질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서 만들면 타겟 물질을 만들기가 조금은 쉬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솔젤 방식의 물질을 만들면 장점이 그 투과율이 굉장히 높은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슬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산소로부터 어떤 그 물질을 보호하는 인캡슐레이션 재료로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솔젤 반응이기 때문에 마지막 프로덕트가 젤 타입이에요. 젤 타입이니까 되게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완충제 역할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렇게 굴전류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매질이 두 개가 있으면 이 물질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굴절률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2번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게 직선이라 치고 얘가 굴절률이 커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휘죠. 이 Q2가 세타2가 더 작은 형태로 이렇게 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섬유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물질들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렇게 반사돼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 안에 있는 1이랑 2 물질이 있으면 얘와 얘 물질 사이에 굴절률을 조절해서 완전 반사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손실 없이 여기 이제 다 이게 부딪히는 게 다 손실되는 지점이잖아요. 다 손실 없이 만들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물질의 굴절률이 다른 물질들 이렇게 그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듯이 우리 뭐 OLED 막 텔레비전 있잖아요. 옛날에는 OLED가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 대기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전성이 안 좋았는데 지금 그 물질들이 대기 안정성이 좋아진 물질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봉지제라고 해가지고 인캡슐레이션 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캡슐레이션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안에 있는 뭐 OLED 이제 소재들을 다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이나 뭐 산소 이런 데로부터. 당연히 근데 뭐 OLED 소재인데 텔레비전 우리 보다 보면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당연히 열적 특성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쿨러를 넣어도 그거는 조금 개선된 형태의 OLED의 소재를 사용을 해야 돼도
지금 이제 TV나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된 데는 이 봉지재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까 만들었던 그 소재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혹시 DMA랑 다이나믹 메커니컬 어널리시스랑 서머 메커니컬 어널리시스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분석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은 DSC랑 뭐 TGA 이런 거는 많이 공부 많이 했었죠. 네. 했는데 이 두 개의 물질들이 그 얘네들의 그냥 열적 특성 이런 거를 구분을 보기 위한 건데, 이 DMA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를 조절해주면서 얘네들의 그 탄성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에 스트레스가 하면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레인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걸 해서 우리가 모듈러스를 구하는 이런 건데, 얘네들이 이제 굳이 보고자 하는 거는 온도가 달라져서 이제 모듈러스가 달라지면 이 물질들이 어떤 부분에서 TG가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실록산이랑 에폭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TG가 관찰이 된 거죠. DMA 같은 경우에는. 근데 TMA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온도랑 이 샘플이 이렇게 분필처럼 이렇게 있으면 얘한테 온도도 가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어떤 그 하중을 주면서 얘네들이 길이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런 장비거든요. TMA 같은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곡선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유리 전이 온도다 해가지고 이 지점을 이제 딱 지정을 해서 이때 TG가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유리 전이 온도가 관찰이 돼서 얘네들이 이제 에폭시랑 실록산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가 탄젠트 델타 해가지고 길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길이가 확 바뀌는데 얘네들은 이제 망상 구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이가 이렇게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링킹된 게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싹 바뀌지는 않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절연체 특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얘를 안 깔아주면 이렇게 누설전류라고 하죠. 이게 누설전류가 있으면 이제 본 트랜지스터라든가 이런 다이오드 안에서 원하는 이런 전류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